밖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명절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좀 이색적인 전화들을 받았어요. 모두가 다 태양광 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죠. 또 국제적인 어떤 그 환경의 변화들도 극적인 어떤 모습으로 바뀔 거라는 부분은 좀 섣부른 전망인 것 같습니다. 태양광은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이템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아이템입니다. 그 인위적으로 조성된 아이템이 최종적으로 기후위기나 아니면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체 불가의 결정적인 존재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18세기쯤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20세기 초반, 그렇죠. 20세기 초반입니다. 1900년대 초이니까 유럽 사회의 변화들을 겪으면서 아마 정신은 하나도 못 차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자고 나서 눈 뜨고 나면 상전벽해의 세상들을 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제 발전의 중심이 됐던 서구 유럽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우리는 그때까지도 그 이후로도 상당 부분 전통적인 어떤 지역 공동체, 그리고 예전에 꾸준하게 이어져 오던 어떤 지배 방식, 통치 방식, 그 안에서 살고 있었던 때이죠. 어쩌면 그 18세기, 19세기의 그 지구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격변의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인 어떤 정서나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면면이 흐르는 우리의 어떤 역사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지키고 있지 않을까. 최근의 한류 열풍은 단순히 이것이 우리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유구하게 이어져 온 역사적 유산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서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늦게 그런 발전과 그리고 어떤 진보의 혜택을 이제 와서 받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격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마 많으신 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 태양광 얘기 조금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오셔가지고 오늘 이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건데 두렵다는 말씀을 은연중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렵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닌데 이런 거죠. 내가 오늘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설치공사 계약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계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 수없이 많은 정보를 찾아보신 것 같고, 수없이 많은 곳에 자문을 구했고, 아마 잠을 못 자서 고민했던 날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좀 상당했거든요. 그 용량이 상당했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부담도 그만큼 많이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지금 계약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바로 대답했어요. 잘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REC는 정말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REC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냥 아주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경제 규모에 의해서 경제 구조나 우리가 이제 수출 중심의 이제 경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REC가 전반적으로 산업의 확산이 되면 확산될수록 높은 REC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거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태양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본 속성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태양광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아이템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담 스미스의 저 보이지 않는 손이 동작하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인위적으로 조성한 시장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FIT든 뭐 RPS에서의 REC든 아니면 일본처럼 다른 세제 혜택이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주고 있는 각종 보조금 같은 이런 떡밥을 주면서 계속 확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게 에너지가 결국은 세상을 주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장악한 사람이 세상의 신이죠. 그 사람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같은 풍력 재생에너지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이제 보편화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어요. 보편적인 수준까지 가는 거지. 갈 직전에 와 있는데, 보편적인 수준까지 간다는 얘기는 태양광 같은 이런 신재생에너지들이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하면서 그야말로 에너지의 중심에 서거나 아니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자, REC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양면적 성격,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들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돈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인 거고, 그 REC의 높은 가격 때문에 내지는 REC의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제조 과정이라든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나쁜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 태양광을 둘러싸고 있는 전력 거래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다분히 일반인들이 주도할 수 있게, 자, 일반인들이 혹할 수 있는 떡밥 수준의 REC나 아니면 FIT에서 보장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은 반시장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REC는 어쩌면 우리 곁을 영영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럴 가능성을 작년에 11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REC는 필요에 의해서 축소시킬 수도 있고 또 폐지할 수도 있다. 아마 이것은 지금 현재 정권의 입장이 아니고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상관없이 아마 정부의 입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RPS의 탄생도 사실은 좀 아주 재미있게 탄생이 됐고, 그 당시에 뭐 FIT 그냥 놔두고 RPS 제도를 안 만들어도 됐거든요. 그런데 RPS 제도를 만들면서 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RPS, 어제 이제 전화 오신 분들에게 RPS는 좀 머릿속에서 좀 멀리, 좀 살짝 가려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S&P는 어떻게 될 거냐고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데, S&P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는, 아니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인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액면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P가 중심인 거고, 사실은 REC는 그냥 일종의 그냥 보너스 같은 그런 개념이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자, 드디어 그동안의 REC나 FIT나 아니면은 그에 상응한 여러 가지 떡밥성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태양광에 기웃거리고 태양광을 하셨던 분들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전부 다 장사 속으로 하신 거잖아요.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까지 태양광 했던 사람 중에 뭐 100명 중에서 뭐 태양광을 내가 함으로써 나 기후위기를 맞는 최전선에서 내가 뭔가의 역할을 하겠다, 내지는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실천적 환경가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태양광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태양광, 이분들은 한결같이 이거 해갖고 돈 벌 수 있어요. 이거 해갖고 돈 벌 수 있습니까? 이거 해갖고 내 럭셔리한 노후가 보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노후가 그냥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럭셔리한 노후가 보장됩니까? 이것들이 이제 변할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냉철해져야 됩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은 지금 S&P하고 REC에 대한 전반적인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태양광 같은 이런 새로운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장기 투자 상품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장기적인 투자 상품의 1순위는 부동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정말로 직접적으로 나에게, 그리고 단기간 안에,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이익을 내주는 상품들이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뭐 10개 아니면 100개 정도 구매하거나 아니면 상가를 통째로 매입을 해서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목표 이율이 6%입니다. 6%.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부동산의 이율은 목표 이율이 6%입니다. 근데 6%가 달성이 잘 안 돼요. 왜? 뭐 공실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 돼서 영업이 제한이 되는 기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상 부동산은 이제 6% 수익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태양광의 수익률은 뭐예요? 태양광의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태양광의 수익률은 한 9% 정도 돼요. 부동산하고 상대가 안 되지. 물론 이 안에는 S&P 플러스 REC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REC를 딱 지워도요, 이게 한 1% 정도밖에 안 빠져서 8%대 수익은 분명히 납니다. 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동산보다도 훨씬 월등한 투자 상품이 태양광이에요. 두 번째, 자, 부동산은 구매할 때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태양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정말로 큰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은행에서 착실하게 장기 대출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태양광도 똑같이 해줍니다. 금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대출 금리가. 이건 실제로 진행을 해보신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일단 액면 가격이 동원해야 되는 자금의 크기가 태양광의 뭐 한 서너 배 정도는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 태양광은 부동산보다도 훨씬 더 좋은 투자 상품인데, 첫 번째, 자금의 크기가 작다. 자금 크기가 작다. 자금 크기가 작다. 그냥 이걸 극적으로 얘기해갖고, 어디서 가지고 한 2억 가지고 뭘 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한 20년 동안 벌이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없잖아. 있어요? 뭐 찾아보면 나오긴 하겠지. 하지만 그건 정말로 시장에서 얘기하는 아주 틈새의 블루오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블루오션들이 확산이 되면 이게 레드오션이 되죠. 수익률 떨어지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죠? 태양광은 아직은 블루오션의 범위에 있어요. 자금의 크기가 작다. 두 번째, 일단 계약하면 20년이라고 하는
장기예요. 장기고 이 안에는 국가보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국가에서 당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리가 20년 동안 20년도 바라지도 않아. 스타트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고 진행해서 다행히 이제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생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국가에서 야, 너네 고생했으니까 야, 너네 정말 좋은 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5년 동안은 너네 물건에 최소 50%, 100%는 있을 수 없으니까 50%를 우리가 전문 구매할게 무조건.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오로지 태양광만 국가가 20년 동안 전력을 구매하면서, 그러니까 거꾸로 20년 동안 전력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이건 일종의 특혜 같은 거죠. 일종의 특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얘기를 저는 어떻게 매번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태양광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 현재 S&P가 얼마고 지금 현재 REC가 얼마고, 그래서 이걸 합산해 갖고 계산을 해보니 보통 10년 정도를까지만 생각을 하고, 왜? 보통 10년 정도 되면 투자 원금이 다 회수가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년이니까 나머지 20년 동안은 10년 동안은 이제 벌어들이는 돈이 전부 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고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돈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머릿속으로는 항상 20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20년에 대한 준비 자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돼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안 되어 있냐면, 자, 아까 얘기한 태양광은 수요 공급 법칙을 하고 좀 다른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인위적인 상품이라고 그랬어요. 인위적 상품. 자, 이거는 기획이 필요한 거고 목표가 정확히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기간도 어느 정도는 유효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기간이 언제까지 하고 딱 못 박을 수 없고요. 목표는 거의 이거 이제 NDC 정도 되겠죠. 자, 기획은 이제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이제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하는 거니까. 자, 이런 과정들이 최소한 20년이라고 하는 긴 호흡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일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런 기간, 목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NDC,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2050년까지는 NDC를 달성하겠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고, 모든 국가들이 동의하고, 일단 표면적으로는 전부 다 이 NDC 목표를 향해서 2050년까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 선언하고 보이긴 하지만 이런 행동들도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죠. 모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모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동성이라고 얘기할게요. 변동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변동성이 있고 20년이라고 하는 장기 상품이라고 할게요. 아이템이 어쩌면 아주 좋은 투자 상품이 아니고 불안정한, 내지는 결론을 쉽게, 그러니까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결정적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게 이런 변동성이라는 부분이죠. 태양광은 민간이 주도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민간 주도를 정부가 보증하거나 정부가 보장하고 정부가 보호해주는 영역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까요? 자, 정부는 지표를 가지고 정책을 짜는 겁니다. 지표를 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아니면 물론 가끔 여러모리에 의해서 뭐 그 당시에 사는 이제 사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뭐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정책을 바뀌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늘상 보는 것처럼 법안이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법안으로 이제 국회에 이제 상정이 되는데 그런 법안들 여론이나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성격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법안들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너무도 뉴스상에서 많이 들었던 대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안이 안 될 가능성도 높지만 그것이 누더기가 될 가능성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 정부가 현재 태양광에 대한 정책을 S&P, REC 이렇게 가져가고 있지만 이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변동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동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뭐 들으면서 그럴 거예요. 저 친구 이렇게 태양광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좀 먼저 얘기할게요. 제 채널에서 태양광을 이제 때문에 보시는 분들 내지는 태양광을 하시던 분들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50대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50대 이하는 일단은 제가 뭐 항상 그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제거를 하고 50대 이상,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10년, 20년 금방 가잖아요. 그죠? 10년, 20년 금방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사회 변화의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빨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는 거는 진짜 예전에 뭐 한 5, 6년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 한 20년 정도가 훅 지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일단 내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각적으로 느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숫자상으로 20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긴 기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우리 사회의 변화나 아니면 그 변화에 맞춰지는 속도감은 엄청나게 빠를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좀 축약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축약을 해서 아주 굵직굵직하게 앞으로 우리가 사회가 변화를 해야 될 중요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상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20년 정도 되는 긴 호흡으로 태양광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나이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가장 큰 태양광에서 거기서 200만 원이 나오든 500만 원이 나오든 내가 그 나이 돼 갖고 돈 쓸 일도 없을 거고 면허증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니까 예. 나한테 이제 그런 이제 경제적인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처럼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일단은 그렇게 긴 호흡으로 태양광을 한번 바라봐 주셔야 된다는 거. REC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REC는 이제 변동성을 더 많이 가져갈 거예요. 정부도 작년에 11월 달에 분명히 밝혔어요. 축소하거나 폐지를 시킬 수 있다. 두 번째, S&P는 지금 두 가지가 화두가 되고 있죠. S&P가 여러분들 중에 S&P가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적어도 태양광을 하시려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S&P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가격이 똥값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똥값이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정말로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오든가 둘 중에 지금 현재의 문명이 축소가 되든가 그러니까 조금씩 망가지고 망해서
에너지를 점점 더 아주 심각하게 적게 쓰든가. 이렇지 않은 한은 이제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지 않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일단 액면 가격인 S&P는 점점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느닷없이 S&P도 상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놈이 와가지고 평소에 그답지 않은 행동을 해. 네, 뭐 화를 버럭 낸다든가 아니면 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그러죠. 저 자식 왜 그래? 저 자식 왜 그래?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행동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정부에서 S&P 상한제를 왜 하려고 할까요? S&P 상한제는 S&P 가격이 폭등하는 걸 막자는 얘기잖아요. S&P 상한제를 왜 하려고 할까요? 물론 작년, 재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은 동지역의 급격한 에너지 수요 내지는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그 무역 분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되는 이 순환망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에너지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S&P가 비정상적으로 이제 확 올라갔잖아요. 물론 이런 것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사람들이 좀 똑똑하거든요. 사람들이 멍청한 것 같지만 똑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지구상에서는 전쟁이 또 일어날 거고 앞으로는 오히려 작은 규모긴 하죠. 왜냐하면 모두가 확전이 돼서 세계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들을 모든 나라들이 막을 거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지구상에서는 이제 무력 충돌로 인한 분쟁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식량 문제. 두 번째는 이건 내가 나중에 특집으로 하나 하려고 좀 구성 중인데 문명의 충돌입니다. 문명적 충돌. 그걸로 인한 사실은 이제 9.11 테러 같은 경우도 사실 문명적 충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 이것들이 모두가 그냥 괜찮게 살 때는 문명적 충돌로 인한 사고가 안 나는데 모두가 형편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문명적 충돌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단 더 중요한 게 식량 문제입니다.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국가 간의 분쟁들, 내지는 지역 간의 분쟁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되게 많죠.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유럽, 지구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국제적인 분쟁이나 에너지를 둘러싸고 있는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던 S&P 같은 것들의 폭등 수준으로 관리가 안 될 거예요. 미리 이제 관리를 할 겁니다. 더 얘기하면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경험한 미국의 월가가 그 이후로는 이제 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의 부분들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은 악뜨거하고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에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S&P가 뭐 비정상적으로 폭등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고요. 그 대신 이제 별일이 없어 세상이 그냥 이런 대로 순탄한 것처럼 이렇게 발전을 계속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는 기존 방식의 발전 방식들이 조금씩 축소가 되고 신재생이 에너지나 아니면은 뭐 지금은 없지만 탄생을 하게 새로 만들어질 여러 가지의 저탄소 에너지 원들이 조금씩 확대가 되면서 S&P 가격들은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태양광 사업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심하겠죠.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주장하는 대로 적어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기심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계산기를, 머릿속에 계산기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 그만큼은 계산하고 다 그 정도의 이기심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긴 호흡으로 한번 우리 사회를 한번 살펴보고 가능하면 원래 이 태양광 같은 아이템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거나 지속 가능한 우리의 터전을 위한 대안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탄생을 하고 육성이 됐다는 부분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세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나라는 사람이 인생 전반에서 나의 인생에서 내가 인생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두 가지의 요인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냥 이익인 거고요. 나한테 좀 더 유리한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명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명분에 의해서 가끔씩 내가 손해가 나는 길도 선택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이익과 명분을 두 개를 다 같이 이제 챙겨야 되는 존재라는 거. 그래야지만이 또 세상이 또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래야 또 나의 것이 거꾸로 지켜줄 수 있다는 점. 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아리 씨는 가능하면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낫고, S&P에 대한 믿음은 그대로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요즘 같은 시기에 그래도 태양광에 대한 설치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아마 옳은 선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기 위한 이유가 아마 경제적인 부분이 거의 99%일 건데, 점점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서 준공을 해서 운전을 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국가와 거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점점점 내가 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이제 조금 있으면 가지게 될 거예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셔야 될 것이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좀 세상을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그냥 거의 쓸 것도 없고, 사실은 지표 가지고 설명을 하면 더 쉽고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런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기로 하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는 안 눌러도 돼요. 근데 구독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좀 1000명 정도 되면 해야 될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다시 안 보셔도 돼요. 1000명 넘어야 이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구독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